네, 안녕하세요. 매주 5분만 투자하셔도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업 경영 채널 한국경영컨설팅 김주용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법인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면서도 대표님들께서 의외로 잘 모르고 계신 법인 정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정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름은 들어봤지만 한 번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않으신 대표님도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정관의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제가 법인 대표님들과 기업 현장에서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실제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 8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 개정을 할 때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정관은 회사의 최상위 자치법규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의 원시정관은 공정인의 인정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지만 정관을 변경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만 있으면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외부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일정한 시기에 분명한 정관의 변경이 있었다는 입증 책임의 강화를 위해서 실무적으로는 정관 변경이 있을 경우에 공정을 바라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기업의 정관 내용을 볼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해 봐야 할까요? 네, 꼭 확인하셔야 될 8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의 양도 제한 규정입니다. 상법상 주식의 양도는 타인에게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관해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 규정에 위반한 경우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주주들이 대표 1인 혹은 가족으로 구성된 경우는 이 규정이 별 의미가 없지만 타인 주주가 있다든지 특히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경우는 이 규정을 꼭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믿는다는 것과 법적으로 안정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면 정관의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은 있는데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이 규정은 법인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려는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를 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 및 감사의 수인데 상법상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은 이사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감사도 두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인의 정관을 보면 설립 당시에 옛날 정관을 그냥 베껴서 사용하다 보니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인데도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감사는 1인 이상으로 두어야 한다는 정관 규정을 그냥 두고 있고 그리고 없어도 되는 이사 감사를 등기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실무에서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서 감사를 사임을 시켰지만 정관에는 감사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그냥 두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표이사의 선임 규정입니다. 보통 법인의 정관에는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상은 이사회 혹은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주주총회에서 선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주가 대표 1인 혹은 우호적인 가족들로 되어 있고 사내 이사도 가족들로 구성된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 중 어디에서 선임하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보면 전문 자격증 소지자나 혹은 영업상 목적으로 주주가 아닌 자들로 이사회가 구성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주주가 너무 많고 이사회 구성원이 주주 중에서 실제 경영자의 소수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게 편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사 보수의 연간 총 한도를 정관 본문에 규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 본문에서 임원 보수의 총 한도를 설정을 하고 정관의 위임에 따른 별첨 사항으로 해서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설계하는데 여기에 개별적인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익 배당 규정입니다. 이익 배당은 금전 주식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금융자산, 유가증권, 고정자산, 그리고 자기 주식 등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중간 배당 규정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중간 배당 규정이 없는 정관도 많이 있습니다. 중간 배당 규정이 정관에 없으면 1년에 한 번 매년 3월 정기 주총 때 외에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 배당 규정이 있으면 정기 배당 외에 1년 중에 언제든지 자금의 유동성이 있을 시기에 또 한 번의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정관에 중간 배당 규정이 없는데 중간 배당을 받게 되면 가지급금으로 간주가 되어서 세법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보면 배당을 받을 때 기장세무사님을 통해서 배당 소득세 처리만 하고 배당에 대한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기타 법적 서류들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상법상 절차에 따른 서류들을 꼭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7번째, 보수에 대한 용어를 정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는 급여 플러스 상여금인데 급여 규정 또 보수 플러스 상여금 등으로 용어에 혼선이 있는 경우는 정확한 용어로 통일을 시켜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퇴직금 규정에서 지급률 부분입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퇴직 시점의 기준 직전 3년의 연평균 연봉 환산액 곱하기 10% 곱하기 근무연수 곱하기 지급 배수인데 지급 배수가 2019년 12월까지 근무기간은 3배수 한도, 2020년 1월 이후 근무기간은 2배수 한도로 세법 변경이 되었는데 아직 그대로 3배수 혹은 2012년 이전의 내용인 5배수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관의 지급 배수가 3배수인 경우에 퇴직금을 정관의 내용대로 3배수로 지급받게 되면 2020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 그 차이인 1배수만큼은 퇴직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에는 3배수로 되어 있는데 개정된 퇴직소득세 적용 배수인 2배수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에 실제 퇴직금은 2배수를 받아도 국세청에서는 정관 규정인 3배수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이 부분은 행정법원에서는 퇴직소득세 부과가 잘못이라고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만 판례와 국세청 결정이 서로 다른 등 혼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관의 세부 규정에서 퇴직금 일부를 스스로 포기할 경우에 퇴직금에서 제외한다는 표현 등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법인 경영이 가장 중요한 자치법규인 정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당장의 영업 인사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의 정관 내용이 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도대체 정관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꼭 한번은 확인해 보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5만 가지 일을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헛일이고 온 세상을 다 지어도 사랑받지 못하면 빈손입니다. 기업 경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가족이나 직원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이나 직원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실패한 경영자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하고 사랑받는 성공하는 경영자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